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극장가 올해 여름 시즌이 벌써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과 같은 7말 8초 대작 올인 작전을 2년 동안 해본 배급사들이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결론을 내린 셈이죠. 지난주 개봉한 하정우 주연의 재난영화 하이제킹이 포문을 열었고요. 내일 이성민, 이희준 주연의 B급 감성 호러 코미디 핸섬 가이즈가 개봉을 합니다. 지금 시제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재훈, 구교환 주연의 탈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선균, 주지훈 주연의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가 개봉을 하고요. 7월 말에 조정석 주연의 코미디 파일럿, 그리고 9월에 혜리가 나오는 빅토리, 그 다음에 전도연 리볼버, 그 다음에 행복의 나라, 역시 조정석이 나오네요. 행복의 나라 등이 대기 타석에 있습니다. 남성 투톱 주연 영화가 많고요. 제작비가 150억 원 언더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예년에 비하자면 중급 이하 규모 영화들이 여름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로 개봉을 미룬 이른바 창고 영화들도 들어와 있어서 후유증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외화는 데드풀과 울버린, 그리고 슈퍼배드4, 에일리언, 안군이 지금 막 몸이 막 달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에일리언 로물루스 등이 여름 시장을 겨냥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입니다. 오늘 최경사의 선택도 그렇지만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해 76회 칸 영화제 수상작의 라인업이 정말 대단했다. 이런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황금종려상 수상작이었던 추락의 해부가 15만을 기록했고요.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인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오늘 박스오피스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15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오늘 박스오피스 5위는 바로 지금 저희가 곧 다루게 될 트란 안홍 감독의 프렌치 수프입니다. 이것은 감독상 수상작이죠. 그리고 심사위원상 수상작은 일찍이 개봉했던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사랑은 낙엽을 타고, 그리고 각본상 수상작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로 무려 53만 관객을 동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경사에서는 저희가 빠모도르, 그랑프리, 뿌리두 미장센, 발음 죄송합니다. 뿌리두 주리, 뿌리두 시나리오 모두 다뤘고요. 이런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해의 칸 영화제 수상작을 이렇게 다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전혀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무주연상 뿌리드 엔터프리데시용 메스쿨린라고 하는 나무주연상 수상작은 다음 주에 개봉을 합니다.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이 영화를 제가 봤는데요. 정말 그 뭐죠? 셔리 댄스로 잘 알려진 야쿠쇼 코지. 정말 연기의 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엔딩 씬은 정말 이거는 송강호도 못한다. 이런 느낌의 연기를 엔딩 씬에서 보여줍니다. 센 발언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친일파 발언인가 그런가요? 슈어에도 나오신 분이죠. 맞아요. 슈어에도 나왔었던가요? 주인공이 제가 호러 영화는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직 개봉을 안 한 여우주연상 수상영화 마른 풀에 대하여를 빼면 지난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모든 수상작이 고루 빼어난 작품성과 나름대로의 대중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칸 영화제는 별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수상작들은 대개 내년에 개봉하니까 내년 초에 어떤 영화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보면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심사위원장은 바비 그레타 거윅이었고요. 지난해는 슬픔의 삼각형의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이었습니다. 자, 프롤로그가 길었는데요. 좀 길었던 만큼 여름 극장가를 대하는 최경사 여러분의 자세에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면서 최경사 207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경사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경사의 분위기 메이커, 리액션의 여왕 라미. 안녕하세요. 네. 역시 자가 리액션. 오랜만에 어디도 아프지 않은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최경사 왔고요. 이사를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간 이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짐 정리만 하다가 오랜만에 나와서 조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짐 정리는 뭐 이사는 뭐 짐 정리 한 달 해야 되죠. 한 달이요? 오, 너무 오래 걸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끝냈어요? 저 끝냈죠. 대단하네. 살림꾼입니다. 네. 살림의 여왕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은 잘 모르겠고 겉은 무색 무치,
저는 다 좋습니다. 네. 당수 겉바속촉 안군입니다. 네. 아니, 소개해 주시는데 네. 베테랑 2가 안 들어가 있네요. 베테랑 2는 여름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여름에 개봉 안 하나요? 추석이라고 봐야죠. 추석 원래는 하나요? 연말이었는데 이게 극장에서들 아마 비명을 지른 것 같아요. 우리 먹고 살 거 없다. 징징징. 뭐 이래가지고 9월로 갔으니까 이거는 추석이라고 봐야죠. 여름 시장이라고 하기는 좀 기사가 그렇죠. 나오길래 당연히 여름 방학 시즌에 나오겠거니 했는데 가을에 나오는군요. 네. 원래는 겨울이었습니다.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의상이 평소랑 조금 다르네. 뭐가 쓰여져 있네 가슴에. 이게 뭐라고 쓰는 거야? 위켄더스? 네. 아유 그 라미님은 계속 오랜만에 집에만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오랜만에 집에만 있었거든요. 휴가 중이라. 휴가 중이에요 지금? 네. 집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국내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휴가 언제부터인데? 국내 여행은 아마 내일 모레. 아니, 내일 휴가가 모레. 언제부터 시작됐는데요? 휴가는 월요일부터요. 나 저기 뭐야 2주에 최경생활 많을 줄 알고 얘기. 뭐 없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네. 자, 다음으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만화를 보면 웃음소리를 깔깔깔로 표시하곤 했죠. 흉내낼 수 없는 깔깔깔과 푸근한 사투리의 마리아주 노시스. 네네. 잘 지냈어요? 네네. 오프닝이 겁나기네요. 아니, 오늘따라 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아 같아요. 근데 들으면서 정보값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치 나름 정보는 좀 네. 되죠. 궁금한 네. 게 되게 많았어요. 네, 들으면서 빈 벤더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인데 피나랑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도 그 감독이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 빈 벤더스 감독이었던가요? 베를린 천사의 시도 그건 뭐 확실히 빈 벤더스고. 라스트 탱고도 맞지 않나? 또 빈 벤더스 제가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본 배우가 나오네요? 그게 맞네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그래요? 감독이 음악 영화를 잘 하는. 이번 영화도 그 얘기를 깜빡 못했구나. 이따 할 거구나. 이따 하겠습니다. 네네. 일본 독일 합작 영화래요. 그렇구나. 네. 하여튼 저는 휴가를 다녀왔고요. 엄마 아빠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가 휴가 가기 직전에 이제 저도 집에서 쉬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정말 진심으로 번아웃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1대1로 말하는데도 말이 안 들리는 희한한 경험. 그래서 제가 집중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아예 안 들려.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맥스한테 저번 녹음 헤어지면서 제가 맥스 예전에 막 바쁘고 그리고 힘드실 때 막 그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저도 어렴풋이 지금 제가 지금 뭔가 상황이 안 좋다는 거를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까스로 마침 그 위기 상황에 휴가가 시작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충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사실은 아버지 편찮으신 일 겪은 이후로 휴가를 좀 세이브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서 근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럼 휴가는 세이브하는 게 아니고 그때 쉬어야 줘야 때마다 쉬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는 길게 쉽니다. 네네. 그래서 하여튼 저같이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기적으로 휴가는 가줘야 된다. 제가 노시스 왜 마리아주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대충 짐작 가죠? 아니요,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영화를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영감을 받았었어. 그래요? 세심하게 고른 언어의 조탁이었는데 네. 마리아주. 네네. 네, 마리아주. 네. 상당히 준비 기간이 기셨던 것 같아요. 아니 심혈을 기울였었네. 힘들었어 이거. 뭔가 여유 시간이 많으셨던지 혹은 이번 영화에 굉장히 여기가 끝인 줄 생각하면 그건 절대 오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 최대한 줄여야 돼. 오늘 우리 세경사의 선택 메인 메뉴로 갈 수 있을지 안 갈지 그것도 지금 장담할 수 없어. 댓글도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자, 빨리 갑시다. 그럼 네. 2주의 댓글입니다. 네, 가장 먼저 캐정도르님께서 오디오 클립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고 남겨주신 건데요. 중간에 수용소 사람들이 사과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폴란드 소녀가 두고 간 사과라는 생각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들었어요. 이번 편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이드님께서 요청을 하나 해주셨는데 혹시 이번 주 에피소드 녹음하실 때
2024 국제도서전 프리뷰랄까 최경사 멤버분들이 이런 행사에 자주 가시는지 가신다면 어떤 부스를 눈여겨보시는지 팁 공유 부탁드립니다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휴가 중인 안군이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쉽게도 국제도서전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근처는 가봤는데 네. 사실 저희가 책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된 거. 뭐 굳이 그런 거 여기서 또 자진 신고할 필요 없는데. 반성을 하자. 약간 이런 거죠. 저는 저 글 보고 저도 그 마음에 송구하더라고. 사실 도서전 가면은 재밌긴 하거든요. 가보긴 했어요? 네, 예전에. 그리고 최근에도 근처에 가보긴 했는데 굿즈도 팔고 그다음에 정말 다양한 출판사들이 뭔가 셀링하고 싶은 포인트들을 다 살려서 부스를 꾸며놓으니까 보는 맛이 있는데 최근에 가보질 않아가지고 반성합니다. 혹시 제이드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뭐 하는지도 몰랐네. 하는지도 몰랐고 도서전은 예전에 뭐 국제도서전에 서울국제도서전을 해서 한때 한번 그 덕숭이 아니라 그 경희궁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은 한번 가봤습니다. 아주 좋은 기억이었어요. 도서전은 장을 짧게, 관광은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들르셨네. 사오셨나요? 그거 너무 반가웠던 게 갔는데 월레스앤 그로밋 이게 엄청 크게 서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좋아했던 영화라서. 아 그래요? 월레스 그러면 언제 나오죠? 맞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올해 넷플릭스 공개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애니메이션 넷플릭스 시리즈 그 공개 넷플릭스에서 거기에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저 제이드님 저희에 대한 기대를 접으시고 죄송해요. 제이드님이 가셔서 저희한테 좀 후기를 전해주세요. 바랍니다. 네. 다음 아쉽네. 댓글은 하얀 레떼님이십니다. 네. 요즘 새벽 4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둘째 병수발에 영화관은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착한 남편의 찬스 그리고 영화 자체 흥행 덕에 조그마한 동네에서도 저녁 타임에 상영관이 있었던 행운이 겹쳐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과 행복하게 수영하며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뒤편에 까맣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탕탕 소리가 인상적이었고 정신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기이한 음향에 영화관에서 보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첫째와 디즈니 플러스 도장 깨기 중인데 인사이드 아웃 1편을 보고 되게 좋아해서 2편도 볼 거라 다음으로 달아주시면 기쁠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노시스님의 부모님께서 왠지 타샤의 정원이라는 작품을 보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 엄마랑 한번 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인가요? 다큐멘터리 영화 뭐 그런 건가요? 네, 그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 정원 얘기 때문에 달아주셨어요. 그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정영선 조경가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아할 것 같네요. 인사이드 아웃은 저희가 사실은 원래 그걸로 잠정 결정했다가 프렌치 숲으로 바꿨습니다. 뭐 다들 난리도 아니지 않아요? 뭐가 인사이드 아웃? 네. 지금 뭐 1000만 가나요? 500만 그래서 지금 엘리멘탈 700만은 넘어설 게 뭐 거의 확신시된다는 이런 분위기고 뭐 잘하면 또 1000만 개인적으로는 1000만까지는 안 갈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얘기도 슬슬 나오곤 있습니다. 뭐 재미는 있죠 영화가. 예. 아까 안 보셨나요 다? 저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습니다. 아까 개봉작 읊어주신 걸로 보면은 1000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뒤에는 줄초성 나는겨. 네, 다음 댓글은 JSHA님이신데요. 이니셜인의 벤씨 에피소드에 달아주셨어요. 와 정말 제게도 인생 영화예요. 10년 전쯤 친했던 후배에게 절교 선언을 한 뒤 가슴에 뭔가를 얹고 살았었는데 이 영화가 반쯤 내려놔 주었습니다. 인간을 세밀하게 파헤치는 마틴 맥도나 감독은 감동이군요. 최경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1시간 전에 달아주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팟빵의 위드무비님이십니다. 퓨리오사 영화도 최경사도 한참 전에 보고 듣고 했는데 댓글은 이제서야 왔습니다. 그리 좋아하지 않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지만 퓨리로드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번 영화 정말 많이 기다렸고 개봉 바로 다음 날 보러 갔습니다. 아쉬운 점은 있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 영화관의 존재 이유까지 말해준 영화였어요. 최경사 에피소드 들으니 네 분 모두 매드맥스 영화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던데 들으면서 특히 노시스님 얘기에 맞장구를 많이 치게 되더군요. 이런 재미있는 영화가 또 나오면 좋겠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필수 관람해야 할 영화일 것 같은데 상영 회차가 아주 적더군요. 다음 에피소드는 무슨 영화일지 궁금합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라고 저희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 하기 직전에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그 소개를 못 드렸어요. 네. 그런 재밌는 영화는 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매우 애석하게도 이 피리오사가 흥행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뒷심이 좀 있어요. 예. 네, 다음 댓글은 호박여사님이십니다. 오디오 클립에도 다시고 여기 팟빵에도 다신 것 같아요. 늘 느끼지만 팟빵용 에피소드 이미지와 회차 표기 폰트 너무 예쁘네요. 이런 이미지 작업은 누구의 손길일까요? 야, 뭔가 커넥션 있는 건 아니시죠? 이 반전,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그 뒤에 까만 하늘을 하얀색으로 바꾸고 앞을 흑으로 바꾸는 이런 인버트. 이 효과를 찾기 위해서 제가 제가 평소에 쓰는 그 툴 말고 다른 툴을 다운 받아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귀찮은데 그래도 내가 여기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야겠다. 압류. 네. 요즘 약간 의욕이 올라왔을 것 같은데. 호박 여사님이 그걸 딱 알아보시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거 되게 오랫동안 제가 취미가 디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아봐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네. 아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제가 알기로 호박 여사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댓글 이어가겠습니다. 안군이 언급하신 책은 오늘 트위터 보니 김보영 작가님이 일부 루머는 정정해 주셨네요.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를 예전에 윤설아 성우가 팟캐스트로 낭독하신 걸 들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다음에 꼭 책으로 사야지 했는데 이번 해프닝 덕분에 오늘 결국 주문해 버렸습니다. 현재 오디오북은 유튜브에 윤소라 소리소리 검색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F 작품을 좋아해서 김보영 작가님을 알고 있었고요. 맥스가 언급하신 김초엽 소설은 관내분실 같군요. 맞아요. 네. 관내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쨌든 그러면 안군 그 오보를 한 거예요. 그죠? 오보라기보다 제 생각에는 뭔가 있는데 최종 발표를 안 하는 느낌이에요. 트위터에서 얘기하는 걸로 보면은. 트위터 누가 얘기하나? 김보영 작가님. 김보영 작가가. 여기 필름클럽의 최다은 PD가 저희 거 엄청 정말 완전 청취자거든요. 열심히 그거 캡처를 해서 보내줬더라고. 그 김보영 작가가 트위터에 올려서 거기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은 아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면은 본인이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근데 약간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막 이런 취지로 쓰지 않았어요? 그렇긴 하죠. 나는 아니라는 부인하는 느낌으로 나는 받았어. 그렇다면은 제 희망이 더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네. 덕분에 하여튼 1-2주 동안 그 책 엄청 핫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막 순위 쫙쫙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안군이 언급했다고 막 난리가 나네. 안군이 키운 책인가요? 제 영향이었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네. 그리고 다음은 요한나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사는 곳엔 해무가 찾아왔고 볼 영화가 더더욱 많아진 무더운 여름이 와버렸습니다. 언급해주신 스텔라는 개봉 첫날 봤었는데 저의 최애 파울라 베어 배우의 연기 차력쇼로도 살리지 못한 단조로운 영화여서 아쉬웠습니다. 그에 반해 같은 홀로코스트 영화였던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모든 인물과 벽 하나로 나뉘어져 있는 천국인 웨스 저택이라는 배경의 사소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았지만 관객이 직접 듣고 보고 느낄 수 있게 잘 설계된 세련된 영화 그 자체였어서 더 비교되었던 것 같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드라 윌러 배우의 최근 세 작품을 거의 연달아 본 셈인데 세 편의 영화에서 전혀 다른 얼굴과 완전히 다른 몸의 언어로 서로 다른 캐릭터를 각각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엄청난 배우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단편적인 말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제 언어의 한계가 아쉬울 정도로요. 에피소드를 듣다 저도 좋아하는 이다 콜드워의 촬영 감독이 같은 분이었다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재관람할 때는 좀 더 영상에 집중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볼 때는 계속 소리에 신경 쓰느라 화면까지 제대로 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체로도 공포스러웠지만 맞붙어 있는 담장 안의 소리들이 그렇게 들릴 정도라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담장 안에서도 웨스 저택에서 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거잖아요.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웃음소리, 그런 생활 소음을 듣고 있는 담장 안 사람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소지섭 씨 꼭 돈 많이 버세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소지섭 씨가 어쨌든 51K하고 같이 이렇게 예술 영화들을 많이 수입하고
좋은 일이죠. 네, 인터뷰한 거 보니까 되게 멋지시더라고요. 이걸로 수익 낼 생각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사랑을 이렇게 좋은 영화 수입하는데 쓰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신 걸 보고 응원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도 응원했는데 더 응원합니다. 스텔라가 아주 못 만든 영화는 아니고 그래도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인데 폴라 베어도 뭐 열심히 열연을 했고 근데 참 운이 없다고나 할까? 하필이면 홀로코스트 영화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하고 거의 동시기에 개봉을 하면서 비교가 되는 참 운이 없네요. 네. 다음 댓글은 위드무비님이십니다. 새 에피소드 올라온 거 듣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봤는데 영화에 대한 이해도 더 잘 됐고 음향, 음악 모두 놓치지 않고 보게 되었어요. 영화가 끝나도 일어날 수 없고 그 이상한 소리가 주는 울림에 계속 앉아있게 되더군요. 새하얀 식탁보와 장군이 입은 하얀 양복이 얼마나 더럽고 역겨울 수 있는지 견디기 힘든 장면이 너무 많았어요. 담장 너머, 경계 너머의 세상에 대해 관심 가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귀 닫고 눈 감고 모른 척 나만 생각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를 보고 우리 사회 나아가 다른 세상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지지 말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말아야지 하는 각성을 해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많은 걸 느끼신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여행자의 필요를 보고 작은 일에 열금지라는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최경사 에피소드를 이 영화 덕에 처음 접했습니다. 내키는 대로 에피소드 골라 청취하고 있습니다. 들을 에피소드가 많아 든든합니다. 최경사랑 좋은 사이로 지낼게요 라고 달아주시면서 후원 계좌를 공지에 노출해달라고 하셨는데 또 바로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찾았다고 여름 더위에 덜 지치시길 바랍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와 만나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하호호8님께서 200회가 넘은 유서 깊은 팟캐스트를 저는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패널분들 다 차분한 듯 유쾌한데 위트도 있고 은근히 진지하며 깊이도 있고 장점을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200회가 넘었는데 왜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지 네, 저희가 홍보 담당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대기만 성형인가 봐요. 언제쯤? 나중에 이제 은퇴할 때쯤. 그리고 침판연대 사무총장님께서 네.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오셨습니다. 반하셨네요. 네, 그 로만 폴란스키의 장교와 스파이를 유튜브로 봤다고 내용을 주셨고요. 그리고 팁을 하나 주셨는데 케이블 영화 채널이었던 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방송 송출은 끝났는데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매주 몇 편씩 풀 영상 영화들을 올려준다고 여기 한번 보고 싶은 분 계시다면은 들려보시라라고 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보고서는 관심이 가던데 그 라이선스를 다 갖고 저도 있나요? 이 댓글 읽고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플레이에 Y 하나 더 붙이면은 근데 이제 약간 많이 옛날 영화들이 있긴 합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저작권이 소멸된 정도로 그 오래된 아니에요. 영화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화도 많이 있고. 아 그래요? 마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야 될지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댓글도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유튜브에 욜로선님께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 검색해서 들어왔는데 출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보석 같은 채널을 발견하게 되어 하루의 시작이 좋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거 보고서 하루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훈이8901님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많은 분들과 같이 영화를 다회 감상하신 덕분에 다양한 해석과 생각거리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달아주셨고 그리고 심8379님께서 아주 세련된 채널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 저희에게 2만 원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튜브 후원이 가능해요? 유튜브 후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 얼마 넘으면 된다고 그랬지 그게? 그게 그러니까 후원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찾을 수는 없어요. 아 진짜? 그건 또 뭐야? 나야지. 그럼 뭐야 그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슈퍼 땡스나 슈퍼 챗으로 후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그런데 그것을 돈을 받으려면 1000명 이상이어야 되고 1000명. 우리 지금 500명이죠? 500명이 나 그것도 모르고 소잡고 돼지 잡고 하자고 2만 원으로 진짜 꿈 같은 계획을 여러분 분발해 주세요. 빨리 지인들을 동원하십시오. 2만 원을 저도 기뻐가지고 어떻게 이걸 뺄 수 있나 2만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활성화가. 사실은 팟빵에도 지금 뭐
한 3만 원인가 얼마가 있어요. 인출 못 광고료로 그것도 인출이 안 돼. 5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뺄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점. 하지만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후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 참. 네. 에피소드가 좋다 하시면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네. 자, 그렇게 최경사는 유튜브, 그리고 팟빵, 요게 다 이제 그 에피소드 후원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다음에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스포티파이를 통해서도 스포티파이에도 댓글 하나가 그래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라고 제이크 정님께서 달아주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스포티파이도 유료가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적용이 안 돼가지고 유료나 후원이 안 돼서. 그러면 VPN 깔고 해외로 나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스포티파이는 아직 많은 분들이 듣질 않으셔서 아마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렇게 들으실 수 있고요. 메일 주소는 북무비42 42 네이버닷컴입니다. 인스타 계정으로 오시면 최경사 검색하시면 되고요. 거길도 사실은 댓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저 노시스가 퀴즈 내면 이제 퀴즈에 대한 이번 퀴즈가 조금 사실은 난이도가 있었죠. 난도가 있었죠. 아 그래요? 그 피아노 치는 거에다가 또 하나 뭐야 그거? 뽕네프의 연인. 그걸 가지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건데 오히려 그 두 번째 그 힌트 때문에 더 헷갈렸다는 댓글이 있는 것 같던데.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 앞에 걸 보고서는 이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 프렌치 수프인 줄 알았는데 피아노가 와가지고 갑자기 헷갈려 버렸다고. 아 그렇구나. 나는 이 남자 배우 하면 딱 이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자벨 윗베르랑.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분발하겠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써주시고 메일도 환영합니다. 자 2주의 후원으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실 한 주 미루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몇 번이 그렇게 미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위드무비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위드무비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아는 사람인 거 아니야? 엄마? 그리고 존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존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의 열금지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국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주도 물심양면으로 또 후원해 주시는 최경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자, 우리 휴가 갔다 온 노시스부터. 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빨리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미스터리 수사단이라고 넷플에서 공개한 여기 저도 하나 얹겠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 그 뭐예요 그게? 그게 또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예능? 대탈출, 크라임씬 뉴 또 설명하고 이렇게 세 명이 추천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으신 태호로 건너간 그 우리 또 정종현 네. PD라고 하여튼 있어요. 스타 PD 있습니다. 그 PD가 만든 건데 뭐 재밌게 봤습니다. 네. 돈을 많이 쓴 티가 났죠. 네. 그다음에 저기 더 에이트 쇼를 조금 늦게 봤어요. 넷플 어떻습니까? 별로 화제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죠? 뭐 그래도 한 2위, 3위 계속 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기 누구냐 유준열 배우랑 박정민 배우랑 천우희 배우가 되게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한재린 감독 맞습니다. 거죠? 맞아. 한재린 감독스러워요. 그러니까 세련되고 그 세공에 뛰어난 감독이잖아요. 근데 가끔씩 약간 이렇게
그게 대중이랑 이게 합이 맞을 때는 굉장히 재밌고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이번 거는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가슴을 울리거나 뭐 되게 짜릿하거나 뭘 느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그 최근에 만든 영화 하나도 그렇게 망했잖아요. 비상선언이죠. 비상선언. 그러니까 그 비상선언 봤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잘 만들고 세 곡은 다 잘 됐는데 약간 핀트가 안 맞다. 뭐가 하나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아마 넷플에서도 투자할 때는 오징어 게임 같은 거를 좀 기대했지 않았을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런 느낌이야. 아, 나 그래요?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네. 보기 전부터 그냥 그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 네, 설정도 그렇고. 근데 오징어 게임 같은 시리즈는 아니었다. 문정희 씨는 잘 나오나요? 네네. 좋아하세요? 아 옛날에 완전 좋아했지. 연애시대. 연애시대에서 연애시대, 맞아. 맞아요. 가무성 와이프였나? 가무성 여자친구. 가무성이 사귈 뻔한 결혼할 뻔한 여자로 나왔는데 맞아. 그때 너무 네네네. 너무 예. 여전히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손예진이 더 아름다운 바람에 그런 되게 그다음에 티빙에 그 이효리 씨가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이걸 봤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엄마랑 굉장히 관계가 그러니까 기복 없이 좋았던 사람이라서 저는 오히려 그걸 보고 좀 그걸 느꼈어요. 아, 이효리 같이 정말 세상에 좋은 것만 누렸을 것 같은 화려하고 이를테면 가장 선망하는 삶을 산 것 같은 사람도 그 유년 시절에 그 가정에서 있었던 그 불행한 기억을 저렇게 40 중반에 가서까지 가져간다는 거가 좀 약간 소름 돋았어. 그 사실에 소름이 돋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린 시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게 있구나를 저는 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사실은 극복의 대상도 아닐 뿐더러 예. 그건 뭐 그 내면의 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어린아이. 네. 그 평생 같이 가는 거죠. 그걸 느꼈어요. 저 그거 보면은 이효리 씨가 그 어린 시절의 이효리를 굉장히 연민하는 게 느껴져요. 그때의 나를 약간 계속 불쌍해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엄마나 아빠를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자기를 자꾸 보듬으려는 그런 게 느껴져서 하여튼 참 그리고 또 이효리 이런 사생활까지도 대중한테 공개를 하는데 가식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뭘 의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효리라는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 저는 이제 그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와이퍼 틀어서 한 5분인가 이렇게 그냥 옆에서 봤는데 바로 지금 노시스가 얘기한 그 지점이 늘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얘기대로 이효리는 워낙 털털한 성격에다가 되게 편안하게 공개를 했을 수도 있죠. 그거 자체가 또 뭐 숨기는 걸 했을 수도 있고 이제 뭐 본인이나 혹은 또 시청자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개인의 삶을 공개하는 게 과연 어떤 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따 2주의 책영생활에서 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약간 거기에 또 있어서 그때 좀 덧붙이겠습니다. 예고편인가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휴가 중인 안군. 네, 저도 미스터리 수사단을 보고 있고 느낌은 대탈출이에요, 그냥. 맞아. 그래서 왜 CJ랑 어쨌든 엮여 있으니까 대탈출 대신 요걸로 하려는 건가? 저는 사실 대탈출의 더 팬이라 요번 건 어쨌든 시작되는 거니까 재밌긴 봤는데 약간 조금 사실상 그냥 출연진 바뀐 대탈출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아쉽다. 그냥 대탈출을 하시지 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거 말고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인데 테라코타 전사들의 수수께끼. 나도 봤어. 저도 그게 떠가지고. 나도 봤어. 그걸 왜 봐? 이게 뜬? 나 볼 거야. 이번 주에? 나 봤어. 저도 그거를 뜨고. 나 봤어. 못 넘기겠어서 봤는데 재밌어요? 그냥 시간 보낼 수 있는. 병마용 맞아요. 많이 나와요? 병마용 나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병마용의 메인 얘기가 그겁니다. 왜 병마용갱이 발견됐을 때 그렇게 다 부서져 있었나. 그래서 그 부서진 게 그 진나라 이후에 바로 그 진시황의 일종의 반발로 뭔가 그런 것들을 부셨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뭐 역사 얘기를 다루는 건데 병마용갱보다 더 임팩트 있었던 건 그 병마용갱 근처에 있는 릉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이 빌드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복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비가 오니까 그 복원해야 되는 관을 그 흑재로 들어서
그 실내로 옮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 복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훅 파헤쳐가지고 그냥 네. 갖다 실내로 옮겼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거 자체를 실제로 복원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게 어떤 조금 중요한 사람의 관으로 보이는데 그 관을 하나하나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근데 막 장마철이고 하니까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지 하다가 그거를 깊게 파가지고 그냥 흑제 막 하는데 그런 걸 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한 행위가 이루어진 게 언제 지금 최근인 것 같아요. 자료화면이 네. 최근이라고? 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원래 병마용갱 복원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 그 근처 릉도 복원을 안 하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보아 최근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문영왕릉 그거 복원할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거 엄청 급하게 했고 뭐 언론 들이닥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사진 찍고 뭐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 야만에 가까운 그런 그쵸. 그렇게 발굴했죠. 그게 좀 오랜 일도 아니에요. 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남이. 네, 저는 일단 이사로 바빴고요. 수사단 받고요. 돈 많이 쓴 것 같았고요. 인사이드 아웃 2 하는 줄 알고 인사이드 아웃 1 봤고요. 악마와의 토크쇼가 왓챠에 올라와가지고 다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저기 뭐야 그 뭐지? 파리의 에밀리 곧 시즌 4 한다고 내가 얘기한다 지금 여기. 드디어 시즌 4가 나오는 걸로 전 됐어. 그거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돌풍. 전혀 다른 얘기. 그거 기대한다고 그런지 아닌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잖아. 기대하는 얘기 하시길래. 돌풍? 돌풍? 그거 저기 저 누구야? 저기 김희애하고 설경구 나오는. 그 조합이 저거잖아요. 그저 덤문 아니야? 덤문 조합이잖아. 기대 많이 하시고요. 기대되면서도 약간 네. 저 실망할까봐 보지를 전 못하겠어요. 그 작가 작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네. 6월 28일 공개네. 곧 네. 하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공개입니다. 저도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고요. 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소룡들이라는 영화 이경규 씨가 수입해가지고. 수입했다는. 근데 뭐 이 영화 자체는 뭐 그렇게 재밌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저는 이소룡이 서양에서까지 이렇게까지 유명한 사람이고 동양인에 대한 시각을 바꿔놓은 사람인지 그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양인에 대한 그런 시각을 일테면 좀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었는데 약간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무섭다 뭐 이런 느낌도 받고 프랑스에서도 엄청나게 이소룡이 인기가 해가지고 그 가짜 이소룡 영화들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브루스 레, 뭐 브루스 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장에 다 사람들이 속아서 오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지금 손흥민 때문에 그 인종비하 발언 때문에 뭐 프리미엄 그런 것듯이 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저게 그냥 브루스 레라고 그러면 그냥 그게 브루스 리인 줄 알고 와서 봤는데 한 20분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이가 하나 없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여먹은 영화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고 굉장히 동양인에 대한 시각을 바꿔준 영화라는 점이 되게 신선했고요. 그 다음에 핸섬 가이즈. 어때요? 이게 아마도 그 재밌다던데요. 평이. 이게 한국에서는 잘 나오기 힘든 장르의 영화가 나왔고 이게 리메이크작이잖아요. 리메이크작, 네. 스페인 작품의 리메이크작인데 감독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데뷔하는 감독인데 20년 조감독을 한. 네. 그래서 약간 느낌은 뭐 이렇게 굉장히 짬뽕인데 총알탄 사나이, 뭐 주성치 영화, 이블데드, 황혼에서 새벽까지. 딱 B급 무비의 더맨 더머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좀 장르를 좀 합해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선 잘 나오기 쉽지 않은 영화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슬래셔 무비 이게 사실은 슬래셔 무비가 끝까지 가면 이제 저거 나오잖아요. 이게 갈잖아. 그런 네. 장면도 나와. 근데 웃겨.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미디라서 뭐 아주 재밌다기보다는 그래도 여름 시장에서 요 정도 개성 있는 장르의 한국 영화는 없다. 요 정도 느낌. 그리고 프리실라 엘비스 프레슬리의 첫 번째 부인이죠. 요 영화가 잔잔하게 개봉을 해가지고 지금 개봉을 했나 안 했나? 했던 것 같아요. 예매할 때 봤던 것 같아요. 소리 없이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이게 소피아 코폴라의 영화예요. 맞습니다.
한 장면이 정말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그 뭔가 와 요즘 영화에서 나올 수 없는 감성인데 그냥 되게 잔잔하게 프리실라가 침대에 누워서 음악을 듣는 장면인가 뭐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그 카트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 아주 뛰어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소피아 코폴라의 그 명성에는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이제킹 개봉했죠? 네. 하이제킹도 내일 개봉 아닌가? 아직 데뷔 감독 개봉했어요 지난주에. 아, 그래요? 데뷔 금요일날 개봉했어. 요즘 금요일 개봉. 신기하네요. 데뷔작 감독인데 이 감독도 20년 조감독한 끝에 데뷔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완성도가 높아요. 진짜요? 완성도가 높아. 데뷔 감독이란 느낌이 안 드는. 그러니까 저런 거랑 비슷해. 올빼미. 올빼미도 거기 조감독을 오래 하고 데뷔한 감독이라서. 근데 완성도 높은데 문제는 그냥 기시감. 웰메이드인데 뭐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새로운 건 딱히 없는. 다만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하정우의 또 재난 영화 리스트에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고 하정우가 요새 계속 실화 바탕에 이런 거에만 비공식 작전 1947 보스턴에 이어서 이것도 실화거든요. 하이제킹도. 이게 실화라는 건 되게 놀랍더라고요. 꼬꼬무에도 나왔다고 해요. 네네네. 1971년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납치가 돼가지고 납북당할 뻔했던. 그리고 탈주. 어때요? 이재훈 나오는 이재훈과 구교환을 보통 많이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예고편 되게 좋거든요. 예고편이 되게 좋고 그래서 와 재밌겠다 했는데 이게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 시상식에서 한번 이재훈이 구교환 앉아 있는데 구교환 씨 뭐 같이 한번 작업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얘기되고 있거나 찍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걸로 해서 시작이 됐대요. 근데 난 좀 뜬금없다 생각했어.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 생각하니까 최소 구교환이 이를테면 캐스팅 물망에 올라와 있다거나 될 것 같으니까 이를테면 홍보용으로 하지 않았을까? 너무 뜬금없었어 그때. 근데 우리가 어떤 배우 그래도 다 자존심 높은 배우들끼리 내가 너 좋아해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왜 하지 하는 생각이 좀. 저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다 야갔으니까. 자 오늘 깔깔깔 처음 나왔네요. 그리고 마거리트의 정리라고 이것도 칸 영화제에서 그냥 초청이 됐던 영화인데 프랑스 영화인데. 프랑스 되게 상업 영화 같은 대중 영화입니다. 제가 가서 그 표 받으러 시사회 표를 받으러 가서 농반 진반으로 재밌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익숙한 맛입니다 이러시더라고. 네, 딱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퍼펙트 데이즈. 어때요? 요거 한번 더 봐야 돼요 제가. 네. 많이 죽으셨나요? 요거 한번 제가 더 봐야 되는데 마지막 장면만 인상 깊으셨군요. 마지막 장면을 끝내줍니다 진짜. 아니 정성일 평론가가 그 마지막 연기에 대해서 되게 고평가하셨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할 수 있냐는 거야. 나는 진짜 이런 연기는 여태까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야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하다고 막 보면서도 이게 가능해?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얼굴 클로즈업 한 장면이 계속 그거 하나야. 와 놀랍습니다 정말. 무슨 거의 뭐 약간 무형문화재급 연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리고 칼럼스나라고 리틀 포레스트 한 번 더 봤고요. 네, 콰이어 플레이스. 예, 요 아까 내가 뭐 얘기 안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뭐 콰이어 플레이스는 2 아니에요? 첫째 날. 저는 이걸 1, 2를 안 보고 봤는데. 그래서 이 기획은 되게 좋다. 이게 괴물인데 막 꼭 약간 에일리언 같이 생긴 애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 근데 이번 거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작비는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뭐 제작비가 들어간 티도 나요. 뉴욕에서 막 벌어지거든요. 근데 뭐랄까 이게 좀 중간에 장르가 한번 싹 바뀌는데 난 그 부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해. 중간에 장르가 약간 드라마로 왔다 가는데 근데 1, 2도 약간 그런 구석이 있다면서요. 뭐 가족 간에 뭐 이런 얘기도 잠깐. 근데 몰라 저는 이게 좀 길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거 오랜만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오늘날 혁명은 왜 불가능한가? 이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이제 행동을 위해 시동을 거시는군요. 진지한 제목에 다들 조용히 하세요. 오디오 섞지 맙시다.
아유 어디 속어도 돼.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야 거기랑. 거기랑? 어딘데요 거기가? 지금 티셔츠 안에 다른 뭐 색깔 있는 거 아니시죠? 무서워. 잘 아시는 피로 사회로 되게 독일과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철학자죠. 한병철 씨가 쓴 가장 최근 작이고요. 근데 최근작인데 이게 보니까 기존에 나왔던 얇아요. 이분은 약간 책을 아포리즘으로 쓰는 분이라서 철학자인데 더구나 이 양반이 학부를 금속공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가는 방식의 철학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죽비 딱 내리치듯이 약간 시적인 철학을 구사하는 부분이야. 이게 아포리즘식으로. 안구는 좀 읽어본 것 같은데? 피로사회 최경사에서 다뤘었잖아요. 아 그랬나? 네. 그랬었군요. 네. 근데 이게 이번 책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긍정성, 그리고 투명성, 그리고 자유, 그리고 빅데이터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이효리가 과연 그런 거를 공개하는 게 나는 이거 개인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생활을 공개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이효리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또 유명인이 하니까 일반인들도 다 자기 사생활을 사실은 공개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내가 사실 판단을 잘 못 내리겠는데 뭐 그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이제 막시즘의 세계가 까발긴 게 자본의 착취 구조라면은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에서는 억압적이라기보다는 유혹적이다. 그래서 자신의 경영자인 자신을 자기가 착취하는 구조다. 이게 뭐냐면 이 체제는 스마트 권력을 동원해서 그 권력은 금지하는 대신에 매혹하고 사람들이 복종할 때가 아니라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서 마음에 들어 할 때 관철이 된다. 이 시스템은. 그래서 통제사회의 주체가 외적 강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참 그런데 스스로 산출한 욕구로 발가벗을 때 바꿔 말해서 자신의 사적이며 친밀한 영역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을 부끄럼 없이 내보이려고 하는 욕구에 밀려날 때 통제사회는 완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착취가 타자 착취보다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자기 착취는 자유의 느낌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되게 자유스럽게 뭔가 이 얘기가 그 도둑맞은 집중력에서 더 조금 느낌이 나네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되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1980년대에 독일에서는 엄청난 시위가 일어난 적이 있고 바리케이드 치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게 왜 나왔었냐면 인구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인구 조사를 정보를 그렇지. 인구 조사라고 해봐야 뭐 몇 명이냐, 뭐 몇 명 사냐, 뭐 나이가 어떻게 되냐, 뭐 이 정도인데 이거를 한다고 맞서가지고 바리케이트까지 치면서 격렬하게 저항했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갖다 바치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 되는 시스템이 돼 있죠. 사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개인정보가 더 무디죠. 그 제가 감수성이. 아무리 선택, 필수 뭐 이걸 하려고 해도 어떤 거는 선택이 아예 없잖아. 그쵸. 필수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필수로 단계로 넘어가지 넘어가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투명성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투명성이라고 하면 이제 이 책에서 애플 스토어로 상징을 하더라고요. 애플 스토어가 다 뻥 뚫렸잖아요. 그냥 되게 투명하게. 그런데 이것도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 이 한병철 씨는 투명한 사회가 신뢰가 없는 사회라고 본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뢰라는 거는 안 보여주더라도 암과 모름 사이에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신뢰는 모르기 때문에 신뢰를 한다는 거야. 알면은 신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모든 게 다 투명한데 뭘 신뢰를 해. 그냥 데이터를 까발겨. 네 정보 다 까발겨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사회 시스템이 신뢰 대신에 통제와 투명성을 택한다. 그래서 투명성이란 모름이 모조리 제거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투명 사회가 바로 긍정 사회다. 그 사물이 모든 부정성을 떨쳐버릴 때, 매끄러워지고 평평해질 때, 그다음에 자본과 소통과 정보의 원활한 흐름에 저항 없이 편입될 때 사물은 투명해진다. 그리고 행위가 고유한 특이성을 내려놓고 오로지 가격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투명해진다. 특유의 긍정성을 띤 투명 사회. 이게 이제 일종의 뭐 원형적 사 요즘 유행하는 원형적 사고로도 볼 수 있겠죠.
투명 사회는 같음의 지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주 전쯤인가 그 우리 야구 되게 잘 아는 야구 전문 기자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야 내가 요즘 보니까 메이저리그가 재미가 없더라. 이거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 게 내가 재미가 없는가? 선수를 요즘엔 잘 몰라서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메이저리그가 재미가 없어졌다는 게 굉장히 팽배하고 메이저리그 인기가 옛날에 뭐 한 2위까지 가다니 밀려가지고 4위까지 할머니의 스포츠라는 되게 밀려 있거든요. 평가가. 그게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표출이 돼. 엄청 데이터야구예요. 맞아요. 지금은 네. 내가 야구공을 하나 치면 다 이 나오잖아요. 발사각과 비거리, 속도 뭐 이게 맞아, 다 맞아. 나오고 공도 회전수가 뭐 몇 바퀴 돌았다. 맞아. 어느 게 휘었 이게 전부 데이터화되고 선수들이 전부 투명하게 관리가 돼. 오늘 맞아, 몇 골 맞아. 던졌으니까 100구 이상은 안 돼. 그리고 옛날에는 뭐 무리도 좀 하고 해가지고 완투도 있고 완봉도 있는데 지금 완투 완봉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시스테매틱컬리 착착착착 돌아가다 보니까 야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메이저리그가. 그러니까 모든 게 투명한 사회가 물론 이게 뭐 인권의 보호나 뭐 이런 네. 측면에서 투명성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떤 그 총체로서의 투명성, 그다음에 투명성의 이데올로기화, 우상화 이거를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근데 거거든요. 요 재미는 젊은 세대한테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재미는 대부분 다 노스텔지어나 낭만 쪽이거든요. 과거에 내가 재미를 느꼈던 건데 지금 시대에서 디지털화돼 있는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이 디지털화돼 있는 게 본인의 낭만과 재미로 이후에 남겨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야구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야구를 안 본다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미국 같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한국엔 우리나라는 많이, 안 그렇잖아요.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데이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거의 1,000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건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 이제 유입된 거는 그 베이징 올림픽하고 그다음에 그 WBC로 여성 팬들이 많이 도입된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데이터 야구를 그렇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를 요 하지 야구 않아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가령 e스포츠 같은 것. e스포츠에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막 이 관심을 보이고 재미를 느끼고 하는 것이 e스포츠에서도 엄청나게 다 데이터로 다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이 중계진이나 이 해설진들이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 관심과 이런 게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데이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한병철 철학자는 빅데이터가 은근히 절대적인 암처럼 암 그러니까 병암이요? 아니 그 어두워? 알다 할 때 암. 암처럼 행세하지만 이 표현은 독일 철학 언어라서 이게 참 데이터 암이라는 것은 인과 관계조차도 밝혀내지 못한 사실은 그래요. 데이터 자체가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인과관계가 제거된 그쵸. 데이터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강박적으로 소통을 한다. 소통 안의 빈틈은 우리가 견디기 어렵게 느껴져서 그 빈틈이 드러내는 공허는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메워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통이 없다. 지금 사실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소통해야 돼. 뭐 소통이 안 돼서 문제다. 소통이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빈틈을 소통으로 메꾼다기보다는 더 많은 소통이나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메꾸는데 그게 소통이 그럼 제대로 되는 것이냐라는 데에 대해서 이 철학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주의가 허무주의와 짝을 이룬다. 어떤 의미에서 데이터주의는 의미와 맥락을 포기하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이 철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파열해서 데이터가 되고 우리는 더 크고 더 높은 맥락들을 점점 더 시야에서 놓친다라는 게 이 한병철 씨 얘기예요. 데이터 저널리즘을 한참 하는 하고 싶어요. 반론하라고 내가 얘기해 준 거야. 왜냐하면 최근에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과적인 관계를 밝히는 인과추론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게 일단 무슨 의미지 그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 빅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가령 말라리아와 이 모기장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어요. 모기장에 설치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말라리아로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싶은데 사실 데이터는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 모기장이 설치됨으로써 뭐 기온이 내려간다거나 혹은 모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의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활 수준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만약에 확 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요 놈이 인과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확률적 혹은 이 접근을 약간 그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 최근 거의 한 5년 사이에 다들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하셨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건 반박은 전혀 아니고 저런 얘기를 들을 때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올바른 사례는 아니고 그 사람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옛날에 제 선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되게 이렇게 좀 학문의 세계에 대해서 약간 뭐라 그럴지 시니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논문이란 무엇인가? 논문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자기를 포함해서 아무도 모르는 말로 바꿔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견해에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저는 완전 공감돼요. 가끔 뭔가 데이터도 그렇고 학문적인 세계 우리가 늘 할 때 의학저널에서 무슨 논문이 발표됐다고 할 때 이런 느낌을 받으세요. 저건 인간인 내가 보기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기장을 열심히 쓰면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는 굉장히 직관적인 얘기를 굳이 데이터를 열심히 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노력과 뭔가 에너지를 들여서 저걸 왜 밝혀내라고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가끔 그런 짓거리들을 쓸데없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점점 퇴화시키고 실제로 과거의 인류에 비해서 저는 인류가 굉장히 직관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혹은 뭔가에서 오는 직관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유사과학 신비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실해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가 마치 공예기술이 마치 지금 거의 없어졌듯이 그런 생각이 조금 들 때는 있어요. 안군이 그런 취지로 한 얘기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지만 요 얘기로만 아마 쭉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주 흥미롭네요. 그리고 책을 읽고 싶네요. 진짜. 그래요? 이게 아마도 짧다고 굉장히 하니까 얇아요. 요걸 굉장히 가지고 얇아요. 저희가 다음에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토론을 해봐도 출판사한테 좋지 않을까. 한테 얻어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싶게 만들었어. 자, 1시간 지났거든요.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맥스 옆에 앉아있잖아요. 대본이 너무 빽빽한데 아직도 가려면 자, 지금 한 장 넘어갔나? 저희가 2시간 예약을 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해야 나 이번 주 가만있어 봐. 준비를 많이 하셨네. 가만있어 봐. 이거 일단 두 장을 갖고 왔는데 앞뒤로 채워가지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또 끝났어 이제. 자,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자, 207회 최경사의 선택은 76회 칸 영화제 감독상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그린 파파야 향기 그리고 시클로의 트라란 감독의 프렌치 수프입니다. 이 감독이 저는 워낙에 옛날 느낌만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유명한 감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거의 한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지 않을 정도로 했다. 이번에 진짜로 화려하게 복귀한 것 같아요. 원제이자 프랑스어 제목은 도댕 부팡의 열정이라는 책이고요. 이 제목은 1924년 소설 원작의 제목인 미식가 도댕부팡의 삶과 열정에서 따왔습니다. 그 외 프랑스 외 나라에서는 테이스트 오브 띵스로 개봉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사물의 맛이라고 하려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칼럼에도 고민을 하다가 그냥 테이스트 오브 띵스라고 썼어. 약간 무책임하긴 하지만 번역을 못하겠어 이거는. 그리고 이제 칸 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당시에는 포토페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요리를 좋아하시는 최경사다분 계시면 댓글로 꼭 이 포토페 레시피를 공개해 주시면 제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연은 줄리엣 비노시하고 브누아 마지멜이고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줄리엣 비노시는 베니스, 베를린,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모두 받은 최초의 배우입니다. 이걸 다 받은 그러니까 주연상을 이 3대 국제영화 다 받은 배우가 4명입니다. 나머지 맞춰보실까요? 네. 성별 알려주세요. 성별은 남녀 딱 2명씩입니다. 되게 옛날 사람들 아닌가요? 옛날이라 하면 저희가 맞힐 확률 있나요? 다 아는 배우들이야.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아니고 최근에 제가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에도 나온 여배우가 하나 있어요. 그 여배우 둘이 나오는 그 한국계 배우가 남자 배우가 나왔던 그게 무슨 영화였죠? 그 뭔지 알지? 그 되게 유명한 여배우 있잖아요. 연기파. 거시기. 그 여배우 둘 다 나탈리 포트만하고 같이 나왔던. 잠깐만요. 말해 주십시오. 네. 그 줄리엣 무어가 줄리엣 무어. 여배우고요. 남자 배우 2명인데 하나는 옛날에 악동 배우로 되게 유명했던 마돈나의 남편이었던. 요즘 악동이면은 뺨 때리는 위 스미스밖에 생각이 안 나요. 션펜.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어요. 나 이 배우는 잘 모르겠는데 꽤 이분은 좀 된 분이에요. 잭 레먼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네요. 뜨거운 것이 좋아 뭐 이런 거 나오셨던 분이에요. 네. 그렇게 네 사람이 션펜 의외네. 베를린, 베니스, 칸 영화제 주연상을 모두 받은 4명의 배우입니다. 근데 줄리엣 비노시는 이거 외에도 프랑스 배우로서 영국과 미국 아카데미에서 여우 조연상까지 받았습니다. 세자르는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누아 마지멜도 부누아 마지멜이 사실 칸 주연상은 먼저 받았어요. 줄리엣 비노시보다. 2001년에 피아니스트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칸 영화제 남녀 주연상을 배우던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두 사람이 또 한때 동거를 했고 슬아의 자녀도 한 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아마도 두 사람은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실제인지 영화인지 살짝씩 그런 헷갈리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마도 순기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빨리 안군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군의 비하인드입니다. 네. 가장 먼저 감독 트라난 홍 감독에 대해서 준비해봤는데 찾아보니까 발음으로는 쩐 나인 홍인 것 같더라고요. 그 베트남 네, 맞습니다. 1962년 12월 23일 베트남에서 태어났는데 1975년 월맹군의 사이공 함락 때 온 가족이 프랑스로 이주합니다. 이때 나이가 12살이에요. 프랑스로 이주해서 프랑스 국적을 획득한 다음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한 감독을 만나고 영화를 배우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엔지니어, 촬영 감독을 양성하는 것으로 유명한 루이 리미에르 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촬영을 전공을 했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졸업작품으로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 제작을 시작합니다. 첫 장편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그린 파파야 향기 1993년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사이공 부잣집에서 일하는 소녀 무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트남 출신 프랑스 국적의 이민자라는 이 본인의 출신이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작품은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지만 100% 프랑스에서 찍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장편 데뷔작으로 93년 칸 영화제 황금 카메라상을 바로 수상해버립니다. 94년엔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상을 받고 세자르 신인 감독상까지 수상하게 되죠. 95년엔 양조위와 함께 호치민의 자전거 택시 운전사 이야기인 시클로를 찍고요. 이 작품으로 두 번째 작품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베트남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름의 수직선에서를 만들었고 이 작품 역시 호평을 받아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 외에도 꾸준히 필모는 이어오고 있지만 평가가 좋진 않아요. 2009년에 이병헌 배우랑도 작품을 했어요. 나는 비와 함께 간다라는 작품을 찍었지만 기무타쿠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조시 하트넷도 나왔고요. 잘 안 됐고요. 2011년에는 노르웨이 숲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영화한 상실의 시대 역시 망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 프렌치 숲으로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평단에 다시금 기대를 받게 되는데 최근 국내에서는 이용철 평론가의 평을 가지고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 뭐라고 했길래? 이용철 평론가가 이 작품에 이제 프랑스인 다 됐음을 자랑스럽게 공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관련된 내용이 트위터에서 엄청 돌면서 이거는 인종차별적 표현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면서 시내21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요 20자평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라고 판단해서 삭제를 했어요. 애초에 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갔던 12살의 나이로 프랑스로 이주해 왔고 영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창작 활동을 해오는 많은 예술 작품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라고 판단하여 사과했고 삭제했습니다. 뭐 다시 한번 그 사과의 취지가 뭐라고요?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던 1975년 12살의 나이로 12살에. 프랑스로 이주해 영화를 만들어온 트란 안홍 감독의 영화 세계와 디아스포라로 살며 창작 활동을 해오는 많은 예술 작품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공감이 안 되시나 보군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공감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트라나농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창작 활동을 해오는 많은 예술 작품들도 사실 그 중간자 혹은 이 회색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는데 마치 이용철 평론가의 이제 프랑스인이 다 됐음을 자랑스럽게 공표라는 표현은 기존의 베트남인이라는 것을 벗어나고픈 무언가 그런 표현 아니었겠나라는 비평에 사과를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근데 되게 놀랍던데 이렇게 프랑스적인 느낌을 주는 영화를 트라난 감독이 만들었다. 그것도 놀랍기도 하거니와 근데 뭔가는 또 그 트라난 감독이 어쨌든 디아스포라의 삶이잖아요. 네. 그런 뭔가가 또 들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이제 트라난 감독의 이 스타일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를 해봤는데 본인은 설명 없이 이미지로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찍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촬영을 또 전공하기도 맞습니다. 네. 내러티브에 국한되지 않는 영화 언어를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막 인터뷰를 찾아보면 영화에서 건질 게 줄거리밖에 없다면 대체 영화는 왜 만드냐?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영화 언어,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아닌 영화 언어에 대한 그 강조를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본인이 가장 힘을 주는 게 빛과 색채입니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고 자연광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뭐 그린 파파의 향기, 시클로에서도 자연광을 실내 촬영 장면에 잘 녹이는 거는 이 감독의 일종의 인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촬영 감독에게 항상 언제나 빛이 영화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빛과 색채를 강조하는 수단으로 음식을 자주 활용을 해요. 예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 감독은 그 의문, 이 질문의 끝에 찾아가다 보면 항상 음식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미학, 그리고 색채감의 근원을 자신의 어머니의 요리로 꼽고 있습니다. 감독의 어머니가 요리하기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맛뿐만 아니라 음식을 꾸미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빛과 색채의 거장이라는 수식어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에 등장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한 비하인드를 준비해봤습니다. 메세 있나요? 메세 있습니다. 네네. 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오믈레트 노르베지엔 요거는 혹시 드셔본 적 있나요? 뭐였지? 요게 영어 이름으로는 베이크트 알라스카예요. 그러니까 알라스카를 구웠다는 얘기잖아요. 그 있잖아 그 마지막 디저트. 그거 뭐 아이스크림인지 겉다 속차. 그래 그 신기하더라. 막 불에 막 타본 거 아니에요, 친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이름이 2가지 썰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영화에 등장하는 요 오믈레트 노르베지에는 1867년 프랑스 그랑드 호텔의 주방장 발자크가 만들었다는 썰을 가지고 온 건데 열 전도 연구를 한 물리학자 벤자민 톰슨이 흰자 머랭이 굉장히 강력한 단열재라는 걸 발견해요. 그래. 그리고 요것을 감명을 받은 요리사가 흰자를 활용해서 디저트를 개발한 거죠. 안에 아이스크림은 차갑고 겉에 흰자 머랭은 뜨겁게. 그래서 발자크는 이 디저트를 요 머랭이 강력한 단열재라는 걸 발견한 벤자민 톰슨에게 헌사하는 마음으로 오믈레트 노르베지엔이라고 명명했어요. 왜냐하면 벤자민 톰슨이 노르웨이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틀렸어요. 벤자민 톰슨은 영국인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쓰인 건데 말씀하셨던 베이크드 알래스카라는 썰은 이 디저트가 미국에서 발명이 됐다는 썰입니다. 동일한 연도인 1867년도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인수한 때거든요. 요거를 축하하기 위해 뉴욕 스테이크의 원조로 알려진 델모니코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디저트를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알래스카 플로리다라는 이름으로 내놨다고 해요. 왜냐하면 차갑고 뜨거운 게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바뀌면서 베이크드 알래스카가 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리는 이 영화에서 그 노댕 부판과 그 친구들이 코스 요리를 쫙 먹다가 마지막에 이제 케이크로 디저트로 입가심하는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궁금해하셨던 메세 요리 오르톨랑이라는 건데 프랑스의 영혼을 구현하는 요리라는 찬사를 받는 요리입니다. 미테랑이 죽기 전에 하나 줬더니 하나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2개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먹을 수 없어요. 왜?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약간 푸아그라 같은 그런 거야. 잔인한. 왜 잔인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색머리 메세를 산채로 잡아요. 그리고 눈을 가리거나 어두운 상자에 넣고 한 3, 4주간 살을 찌우는데 살을 찌우기 위해서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수수나 단, 포도나 무화과를 보통 사용해서 먹이를 주는데 원래 보통 메세의 크기의 2배까지 살을 찌웁니다. 와, 3일 먹고 2배 되냐? 진짜 3, 4주간. 3, 네. 4주간. 너 화날 뻔했다. 이렇게 2배까지 살을 찌우는 과정도 사실 조금 별론데 도살하는 과정이 매우 잔인해요. 대형 술잔에 도수 40도 이상 되는 브랜디를 채우고 새가 죽을 때까지 담갔다 뺐다 해요. 어머. 이렇게 해야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넣어야지만 이게 폐에도 술이 담기고 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거의 옛날에 개 몽둥이 찜질하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 어머 세상에. 메세가 죽게 되면 이제 깃털을 뽑아서 오븐에 구워내면 만들어지는데 영화에도 등장하다시피 먹는 방법이 독특하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흰 천을 뒤집어 쓰고 먹어야 하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이 처음에 만들었던 성직자가 이 맛있는 걸 들키지 않게 혹은 먹는 방법이 조금은 신에게 독특해서 신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왜 독특하냐면 먹는 방법이 있는데 메세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머리만 남긴 채 다리 쪽부터 통째로 입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큰 뼈는 뱉어내고 작은 뼈는 다 씹어야 됩니다. 그렇게 먹는 맛이 엄청나게 맛있다고 해요. 천상의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고 뼈를 막 발라내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흰 천을 뒤집어 쓰고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그 도댕부팡의 집에서 먹는 게 아니라 그쵸. 어느 사람의 집에 가서 거의 약간 몰래 먹는 느낌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쓰고 막 먹길래 저는 뭔가 이렇게 서로에게 먹는 그런 개걸스러운 모습을 서로한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걸 보면서 또 하나의 느낀 생각은 그 극도로 발전된 그런 문명이나 문화는 야만과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또 관련해서 보면은 이 음식 자체가 향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라서 뭐 수치스러움도 있지만 가리고 향을 맡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비평가는 마치 메세를 살찌우는 모습과 먹는 모습이 유사하다라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는 비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눈을 가린 채 먹이고 눈을 이렇게 가둔 채에서 먹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포토페입니다. 이 포토페는 고기와 야채를 삶은 수프이고 그냥 프랑스의 국민 요리라고 해요. 프랑스 가족 요리의 정수인 건데 여기서 폿은 냄비, 페는 불이라는 뜻인데 저희가 이 포토페를 접할 일은 많이 없는데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여기서 유래된. 한국 음식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자주 먹는 포토페? 뭘까요? 몰라요. 카레? 바로 쌀국수입니다. 쌀국수가 영어로 뭐죠? 쌀국수? 라이스? 포인데 이 포가 포토페의 페에서 왔다라는 썰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트남이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고기 육수를 내서 거기에 국수를 말아 먹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딱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프랑스 식민 통치 시절. 이 프랑스 요리 포토페가 현지화되면서 요 페, 불을 뜻하는 페가 베트남 쌀국수의 포가 되었다라는 썰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요리 언제 먹었대요? 뭔 장면에서 먹었지? 포토페? 포토페를 대접하겠다고 하죠. 마지막에 폴린하고 폴린한테 너 나랑 포토페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경악을 하죠. 이거는 너무 서민 음식인데 가정식인데 어떻게 이 유라시아 왕자한테 대접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준비를 많이 했대? 진짜 나 힘들다 이제 듣는 것도. 진이 빠진다. 이제 봐봐. 저 라미가 진을 완전히 빼놓고 라미의 신업입니다. 사실 이게 영화의 러닝타임 자체는 2시간이 넘을 정도로 길어요. 근데 이 영화는 요리 장면이 이미 너무 많은 시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줄거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드리고
이제 요리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안군이 먼저 해주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줄거리 소개. 배경은 1885년 프랑스. 주인공 도댕과 외제니는 20년 이상 함께 합을 맞춰온 요리 파트너입니다. 도댕은 미식가이자 요리 연구가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외제니는 요리사로 도댕의 요리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줍니다. 도댕은 외제니가 자신의 레시피에 마법을 부린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녀를 신뢰하고 존경해요. 외제니와 오랜 시간 함께한 도댕은 그녀를 늘 사랑했고 실제로 여러 번 청혼도 했지만 자유를 사랑하는 외제니는 늘 도댕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외제니도 도댕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요리사로서 그의 곁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제니는 가끔씩 픽픽 쓰러지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일들이 잦았고 도댕에게는 처음에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도댕 앞에서 쓰러지는 일이 생기고 도댕은 외제니를 잃을 뻔한 경험을 통해 그녀와 꼭 결혼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외제니만을 위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온 정성을 다해 도댕이 준비한 저녁 식사의 마지막 코스에는 반지가 숨겨져 있었고 이에 감동받은 외제니는 도댕의 청혼을 드디어 받아들입니다. 도댕의 미식가 친구들과 지인들을 초대해 결혼을 발표하는 두 사람. 도댕은 인생의 가을에 다다라서 외제니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에 외제니는 자신은 뜨겁고 강렬한 여름이 좋다면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도 여름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에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새로운 요리법을 함께 연구하는데요.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외제니는 또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외제니는 도댕과 함께 누운 침대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도댕은 절망에 빠져 자신은 요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특히 외제니와 함께했던 부엌에도 요리를 도왔던 하녀마저도 모두 없애버리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요리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어린 소녀 폴린의 부모가 자신이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었던 외제니의 죽음에 폴린이 크게 절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도댕에게라도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도댕은 처음에는 이걸 외면하려고 해요. 자기는 다신 요리를 하기가 싫었거든요. 하지만 폴린과 함께 요리의 시작부터 다시 차근차근 쌓아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직 어리고 경험도 적은 폴린과의 요리가 100%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하지만 요리를 다시 시작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한 도댕. 도댕은 자신의 요리 파트너를 찾기 위해 나서게 되고 영화의 끝자락 자신이 처음 맛보는 요리를 만들어낸 요리사를 발견해서 기뻐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꿈꿉니다. 그리고 비춰지는 과거 해상. 외제니는 도댕에게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물으며 내가 당신의 아내인지 요리사인지를 묻습니다. 도댕은 당신은 나의 요리사라고 답하고 외제니는 밝은 미소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사실 아까 라미 얘기대로 이 영화가 줄거리 그 내러티브가 센 그러니까 막 서사가 되게 막 그냥 막 뭐 반전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영화는 아니에요. 영상으로 많은 걸 말하는 영화인데 하나 들으면서 궁금한 게 외제니가 청혼을 수락을 했었나요? 반지를 보면서 결혼을 했었나요? 결혼 파티 하잖아요. 나는 두 번을 봤는데 말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결혼식은 아니었잖아. 가을에 할 거야 이러잖아요. 네. 가을에 할 거야. 발표하는 자리. 그래서 발표를 하고 결혼을 한 상태로 나오나요? 아닌가요? 하지 않지 않나요? 하지 못하고 결혼식은 사실 결혼식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결혼식은 뭐 등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결혼 상태인 거야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러니까 그 시차를 얼마 정도로 보느냐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막 시기 열리기 전에 죽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수락은 한 거다. 네. 그 마지막 대사가 되게 그 명대사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또 그러네요. 헷갈린 것 같아. 그게 헷갈리면 좀 해석이 그게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회상 장면이 결혼을 수락계 전이냐 후냐에 따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와이프라고 물어본 거 자체가 결혼을 한 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아내냐고 물어본 것 자체가. 그러네. 그럼 결혼을 한 건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 만약에 거절을 안 하고 의지가 있었다면 와이프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내인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전까지는 본인이 거절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아내인가요?라고 물어봤다면 아내인 상태지 않을까. 다시 봐야겠다. 나도. 자, 노시스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으니까 총평 안군부터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잘 기억을 되살려봐. 나 오늘 봤는데. 비하인드를 준비하면서 소설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인터넷에는 PDF판이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랑스어를 번역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AI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사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 소설은 이미 아마 외제니가 죽고 난 뒤에 시작할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에 그 왜 죽었는지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 정맥류로. 근데 정맥류? 네,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러지 않을까. 여튼 왜 이렇게까지 책을 보고 싶었냐? 굉장히 오랜만에 이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영화였어요. 보면서 중간중간에 눈물을 흘릴 뻔한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사랑이나 인생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여지껏 봐왔던 영화들은 너무 고심하고 그냥 굉장히 사회적인 인간에 대한 고뇌였다면 여기서는 관계나 그러니까 조금은 더 따뜻한 고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영화였고 둘의 연기가 그냥 둘은 그냥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실제로 뭐 그 영향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음식 영화라고 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음식도 꽤나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리듬이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이 음악이 마지막 엔딩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효과음이 차차차 하는 거나 이 장면들을 따라가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봐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영화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뭘 기대했어요? 저는 사실 뭐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도 안 봤어요. 제가 음식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아메리칸 셰프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하더라도 크게 안 봤는데 왜냐하면 음식 가지고 힐링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먹방 안 봐요? 유튜브에서? 먹방을 잘 안 봐요. 그냥 먹방을 보더라도 그냥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오히려 더 관심이 가지. 근데 이 영화도 사실 음식이 뭐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둘의 관계를 보는데 음식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둘의 관계를 풀어내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즐겁게 봤습니다. 저도 이걸 부국제에서 처음 봤을 때 이게 정말 초반에 이게 사실 오프닝 씬이 거의 30분에 이를 정도로 요리를 막 계속 해나가는데 이게 사실 보면 편집점이 굉장히 많은데 편집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유려하게 간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뭐 10대의 카메라를 동원해서 막 동시에 슈팅을 했는데 이 영화는 심지어 카메라를 달랑 한 대를 갖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 계속 움직이죠.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 이게 촬영이 좀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배우들의 동선과 카메라의 동선과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잖아. 대사도 그렇고 표정 이게 언제 나한테 클로즈업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는 표정도 해야 돼서 이게 합을 맞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기억 좀 났어요? 노시스. 언제 봤어? 오늘 낮에 봤어? 오늘 낮에 점심시간에 봤어요. 라면부터 하면 안 돼요? 알았어. 라면부터 하지 뭐. 사실 저는 이 영화 보기 전에 사전 정보 없이 가가지고 단순히 이제 로맨스 영화인 줄 알았어요. 포스터만 봤을 때는 막 둘의 사랑, 한 사람을 위한 요리가 시작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약간 의아한. 왜냐면 저는 왜 선택하셨죠? 좋다고 해놓고서는 여기 와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리 영화랑 프랑스 영화는 좋은데 전 로맨스 영화를 생각보다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전 뭐가 좋았냐면 이게 일단 외제니와 도댕의 사랑 이야기 끝이 아니라 도댕의 새로운 시작을 그리잖아요. 저는 일단 그 점에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왜냐면 제 생각보다 전 외제니가 죽을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렇지, 좀 깜짝 놀랄 만하지. 상대가 갑자기 죽는다고? 그래서 이게 로맨스가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건 안군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표현이 너무 빨라진 시대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과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이 요리에 또 코스마다 그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코스마다 또 사랑의 그 방식과 순간들이 탁탁탁 배치가 되는데 이게 감독이 요리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했고 그걸 사랑과 매치하기 위해서 왜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랑도 표현이 되고 되게 녹익은 사랑도 요리로 표현이 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감독의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동을 받았고 저도 영화를 보러 갈 때 되게 정신없이 보러 갔어요. 막 이게 등원시켜 막 빨리 가서 봐야 된다 막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 앉아서 보는 내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천천히 흘러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약간 오랜만에 조금 이전에 봤던 영화들과는 다른 속도의 영화를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고 저도 사실 그 파리에 잠깐 갔다 왔었지만 프랑스에서는 그 식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쵸. 요리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요리나 문화에 대해서 더 알고 갔으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왕자한테 대접할 때 옆에 있는 그 요리사가 피에르 가니에라는 굉장히 유명한 셰프인데 카메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런 걸. 근데 이런 걸 좀 알면 더 재밌게 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들이 잔잔히 배어 있어서 좋았어요. 그 콜린이라는 아이한테 너 지금은 골수만 모를 거다. 거기에는 이제 뭐 문화도 있고 뭐 이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막 진지하게 막 꼰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그러겠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약간 언어들이 많아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따뜻하고. 40은 돼야 맛 알아를 걔한테 말 안 하고 폴린한테 하죠. 그 미식가가 되려면 외제니한테 했나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중에서 제일 방금 보고 나 약간 사실 이거 약간 점심시간 봐가지고 좀 약간 사실 막 카톡이 좀 많이 왔어요. 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봐가지고 제가 지금 들으면서 저의 일단 감상평은 저도 지금 말씀하신 걸 다 느꼈고 저는 외제니가 왜 그 남자는 사실 막 거기서 설정이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청혼을 했던 설정이고 그거를 끊임없이 거절을 해왔던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뭐 밤에 둘이 뭐 테이블 깔고 저기 뭐 약간 풀숲에서 테이블 깔고 또 거기서 또 청혼하잖아요. 그랬더니 뭐 거기서 명대사가 하나 나오지. 결혼은 디저트부터 시작되는 뭐시기야? 그리고 아담과 이브 이야기하고 막 갑자기 뭐 근데 그 둘도 먹는 얘기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좀 뭘까?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저 좀 약간 여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그 어쨌든 나이스하게 하지만 우회적으로 여자가 또 거절을 하고 그때 이제 그 남자가 결혼은 디저트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하지라고 약간 겸연쩍어서 그 또 거절당한 거에 대해서 좀 겸연쩍어서 답을 하는데 여자가 그러니까 유진이가 거절할 때 사실 거절을 할 때 그 감정이 좀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청혼을 한 게 이제 지겹거나 싫으면은 좀 그만 좀 해. 뭐 이렇게 약간 뭘 또 안 한다고 내가 몇 번 말해서 이래야 되는데 그걸 좀 즐겨. 또 근데 거절을 했다기에 마지막 대사가 그 문을 열었던 게 2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문을 여지껏 잠그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항상 열어왔는데 그거를 문을 연 2번만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가 남자가 의지가 있어서 그 전에 많이 들어왔다면 더 일찍 밤에 만날 수도 있었다라는 걸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맞죠? 저도 외제니의 사랑도 사실은 그만큼 깊었는데 행동하지 않은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래? 난 그렇게 해석 안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마지막 대사에서 전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는 그렇게 느낀 거고. 그럼 그런 취지라면 그런 거야?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거절했다라기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반지로서 그게 완성돼서 결혼에 이르렀다면 그 전에 행동했었다면 완성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그 반지를 건네는 행동이 좀이라도 빨랐으면 그만큼 공정이 그러니까 뒤에 것이 빨리 앞당겨졌을 근데 물론 거다? 그 과정이
시간이 당연히 뭐 필요할 수는 있었겠지만. 근데 저는 반지보다는 그 도댕이 처음 만들어준 코스 요리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으로 해준 원래, 요리잖아요. 항상 도댕이 그 얘기를 해요. 외제니는 내 레시피를 완벽하게 표현해줘. 그리고 늘 먹어요. 외제니가 만들어준 거 늘 먹고 심지어 식탁에 초대를 해도 외제니 오지 못해요. 완벽한 요리를 위해서. 그런데 처음으로 도댕이 정말 그 막 중간에 이렇게 종이로 얇게 한 요리 몇 번 모양 시도하고 예쁘게 만들려고 막 하고 뭐 그 푸아르포시라고 해서 엄청 껍질 벗겨진 배 있어요. 엄청 오래 조리는 디저트거든요. 이런 걸 막 여러 번 쳐다보면서 막 클로즈업 나오고 이러는데 그 정성을 안 보였던 게 아닐까. 이제까지는 외제니에게 닿지 않았던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그 요리를 한 게 입장이 바꿔지는 처음 순간이었고 거기서 이제 마음이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청혼을 수락한 거? 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끝까지 외제니는 청혼을 수락했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나는 그냥 영화를 읽었어요.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이 아니라 뭐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장가 까먹었을 수도 있어. 거기서 결혼 공부하는 걸 뭐 졸았거나 뭐 또 까먹을 수도 있는데 그 반지를 받을 때도 이렇게 되게 기뻐하는 모습이지만 그게 마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반지 좋네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외제니는 누군가의 부인으로 살 생각은 없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래서 끝까지 나는 심정적으로 끝까지 속까지 받아들였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다음에 그 줄리엣 비노 씨 본인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애는 둘이지만 그쵸. 남자는 한 5명인가 했지. 더 많았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려진 것만. 그래서 나는 외제니가 끝까지 뭔가 그걸 받아들였지 않았고 마지막 대사 너는 내 물어보잖아. 근데 내가 네 아내야? 요리사 했을 때 메르시 하잖아요. 그건 끝까지 그 심정적으로 청혼을 수용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 설사 뭐 말로는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아니 그러니까 각자 보는 게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느낀 외제니의 심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정체성, 요리사인 정체성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그걸 하고 있는 동안 너무 순도 높게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정말 정성스럽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남자랑 맺어진 매개가 어쨌든 요리인 거잖아. 내가 요리를 하지 않으면 이 남자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 관계가 남자는 이를테면 요리를 연구한 사람 아니에요? 네. 뭐 연구도 하는데 미식가. 원래 법률가. 그래요? 소설에서는 뭐. 그러니까 근데 왜 결혼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뇌피셜로 저라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결혼을 함으로써 이 둘의 관계가 수많은 평범한 커플처럼 되는 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그 19세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아니야. 그 당시 그리고 이제 외제니가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방문을 안 열어줄 권리가 나한테 있을까? 그러니까. 그럼 그 권리가 사실상 부부관계에 들어가는 순간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외제니 했을 수도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결혼을 대하는 저의 태도랑도 일치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그냥 뭐 뻔히 보이는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는 느낌인데 오히려 외제니가 이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클리셰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 여자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청혼을 해도 그거를 막 이 남자 진짜 싫거나 아니면은 내가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또 왜 또 이러지 하지 않잖아요. 그냥 청혼할 때마다 좋아 근데 결혼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거리 유지해주고 우리의 지금 가장 이상적인 이 관계를 쭉 가져가자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제니가 보면은 저 남자 친구들이랑 있을 때 그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그 남자와 자신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교류하고 있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좀 느껴진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와 자신의 관계를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아한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래서 굳이 결혼으로 비결이 돼야만 이 관계가 완성인가에 대해서 나름 이 여자는 좀 자기 입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아프고 나서야 청혼을 받은 것도
오히려 일테면 삶이 유한하다는 거가 그게 좀 그 요소가 들어오면 이제 결혼이라는 걸로 또 해볼 수 있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 선택이라는 게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아프기 전이라면 그냥 계속 이 관계로 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망할 때가 부팽의 방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은 침대를 썼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면서 했었지만 마지막은 같은 침대를 썼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그 표현을 제하더라도 어쨌든 관계가 조금 더 발전된 상태이지 않을까. 근데 관계가 더 그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이라는 제도로 공인받고 뭐 서로 그냥 이를테면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 관계로 가기 전 단계의 적절한 거리나 그런 게 더 이상적이고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음식 영화라기보단 결혼에 대한 영화로 느꼈어요. 결혼과 관계에 대한 영화. 마리아주. 네네네. 노시스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아 그래요? 날 간파해. 저는 작년에 이제 부국제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때 이제 패스트라이브즈하고 이 영화를 두 개 보면서 와 정말 잘 걸렸다, 잘 봤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때 처음 볼 때는 와 이렇게 우아하고 인문적인 먹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요리 장면에 처음부터 굉장히 끝없이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이제 울림이 있었는데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은 처음에 그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이 보면 이 뭐야 지금 장난해? 계속 카메라를 360도로 돌리잖아. 두 바퀴인가 돌리잖아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이제 외제인하고 도댕이 딱 꽃이 바뀌잖아요. 꽃이 바뀌나요? 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뀐다는 느낌 혹은 계절이 뒤로 간다는 맞다. 느낌. 네. 두 번째 볼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 장면이 울림이 있었고 근데 제가 두 번째 볼 때는 못 본 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사실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내가 못 봤네 이거 놓쳤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은 또 안 들었는데 여전히 이제 흡인력이 있었고 다만 제가 이걸 갖고 이제 칼럼을 쓰면서 느낀 거는 어느 대사가 언제 나왔는지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나도 지금 좀 이게 무슨 사건이 막 벌어졌다가 그 다음 사건이 이게 아니라 막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이게 이 말을 얘한테 한 건가 여기 나왔나 이건 또 희한하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찾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극적인 사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흘러가듯이. 그만큼 이제 뭐 되게 그 극적인 내러티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그 요리하고 인간 그리고 뭐 사랑과 결혼 그다음에 뭐 천재와 연륜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좀 나오잖아요. 외제인이가 천재긴 하지만 마흔전에는 결코 음식의 맛을 미식가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문명이나 야만 이런 주제들이 저는 뭐 이걸 얘기했다고 해서 뭐 대단하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평이한 사건과 대화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점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니까 이 상당한 내공의 영화구나 이게 되게 잘 만든 영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뭐 배우나 연기는 뭐 너무도 45분이 다 돼가네요.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 뭐 딱히 뭐 더 할 거 없이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특히 저는 외제니의 그 약간 저는 외제니에서 줄리엣 비노시 개인이 그냥 막 읽히어지기도 했는데 결코 흥분하는 법이 없잖아. 맞아요. 그죠? 약간 도댕은 약간 좀 다혈질 느낌도 좀 있긴 한데 이 외제니는 굉장히 차분하다? 이게 되게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저는 도댕의 숨소리가 저는 못 견디겠어? 숨소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게 있잖아요. 근데 도댕의 숨소리는 안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숨소리가 등장하는 게 본인이 이 외제니를 위해 음식할 때 숨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이 가빠져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살쪄가지고 막 살쪄가지고 여러 사람 비하하고 비하라기보다 어쨌든 그 어쩌면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숨소리마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지다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 네.
그 외제니는 사실 줄리엣 비노씨 말고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게 조금 상상이 안 되는 정도인 게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는 것도 저는 줄리엣 비노씨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으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 읽을 수 없고 수수한데 굉장히 고급지고 들꽃 같은데 엄청 깊은 향을 풍기는 그 왔다 갔다 하는 매력도 있는 것 같고 맥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삶에서 묻어난 그 연륜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너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와, 이 배우 말고 딴 사람을 상상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저는 줄리엣 비노스가 아주 여유가 넘쳐서 뭐 이런 영화쯤은 하면서 대충 연기한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었어요. 그냥 열심히 안 한다. 왠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를 보면서 안군도 마음 편해지고 뭐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배우의 연기나 특히 그렇죠. 줄리엣 비노스 그런 연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을 이렇게 막 격정이나 경랑 속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되게 평온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고 이 거기 밭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 부엌이 너무 멋있잖아. 그리고 맞아요. 또 부엌이 그러니까요. 짱이잖아 부엌이.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그 자연광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그 장면이 야 그런 데 가면 나도 요리 잘하겠다. 그런 느낌을 주는 영화예요. 빛도 굉장히 이렇게 요리를 따뜻하고. 하면서 이 빛이 바뀌잖아요. 해가 저물러 가고 음. 그게 담겨 있다는 게 자, 혹시 그 명대사는 아까 결혼은 디저트부터 시작하는 만찬이다. 예. 이것도 명대사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노코멘트인가요?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무 말도 그런 거 하지 보면 않겠습니다. 그 우리가 멤버가 그 마리아주가 잘 됐다는 게 우리가 네. 약간 그 남녀가 이렇게 또 딱 두 사람씩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신구의 조화 또 있고 잠깐만 제가 군가요? 1대3이죠 그거는. 그리고 결혼 기혼 미혼으로 미혼도 나눠도. 딱 돼 있고 세대의 조화도 그러니까 신구의 조화 세대의 조화가 딱 돼 있고 그래서 여기는 MZ 세대 저 느시사고 나는 X 세대. 제가 무슨 서태지 좋아하지? 아빠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해서 잘 조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맛이 완성되려면 문화와 기억이 필요해. 이 얘기 무슨 얘기하다 나왔죠? 이게 그 그게 골수. 이야기할 때 그렇지. 나왔죠. 골수 얘기할 때 나왔죠. 골수가 스지인가요? 스지는 힘줄 아니야? 힘줄? 힘줄인가요? 그 골수를 안 그렇게 먹어봤네요. 빼서 요리를 하더라. 그 그래요? 뼈에서 이렇게 몰랐어요. 빼가지고. 아니 근데 실제로 포토페에 골수가 들어가더라고요. 음. 골수가 들어가. 그리고 제가 사실 처음에 꽂혔던 대사는 그 성 오거스틴 대사인 그 행복은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열망하는 것이다. 이 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 명대사였습니다. 중국 시인은요? 그거 한 너무 달은 그 길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혹시 이외에 또 혹시 기억나는 대사 같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별의 순간 꽝의 순간. 저는 그 오르톨랑 먹는 아저씨들 그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그거는, 되게 귀여웠습니다. 나는 그 잠옷 입고 막 쿵쿵거리면서 그 외젠이 방에 올라가는 게 왠지 멧돼지가 올라가는 것 같아. 좀 별로였어. 그 잠옷 입고 올라간 거 맞지? 그쵸. 네. 씩씩대면서 올라가잖아요. 막 그 잠옷도 그 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있는 그거. 네. 그 장면이 좀 별로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관능적인 장면이 그 아까 그 배졸인 거하고 이제 그 디저브로 싹 넘어가는데 이 장면에 대한 판단은 그냥 각자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리뷰 빨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 평점은 대부분 높습니다. 이은선 8점, 눈과 귀로 음미하는 사랑의 예술. 이지혜 8점, 시간을 들여 푹 끓여낸 인생 한 접시. 정유미 7점, 음식도 인생도 사랑도 이들처럼 정성껏. 김경수 10점, 유한하기에 무한히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에 시간과 빛을 조심스레 각인한다. 김소미 9점, 음식 사랑 영화가 황홀해지려면 필요한 것. 시간을 요리하는 탁월함으로. 하여튼 거의 막 그렇고 박평식 7점, 풍미와 관능이 보글보글. 그다음에 관람객 평점은 제가 이번에는 네티즌 평점으로 안 하고 실관람객 평점으로만 가져왔어요. 네티즌 평점으로 했더니 약간 좀 안 보고 쓰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관람객 평점 공감 순으로 했을 때 가장 공감이 많이 하신 거는 10점
인생의 가을에도 사랑이 있다면 언제나 여름일 거예요. 그다음에 10점 여운이 남는 영화 꼬르륵. 그다음에 8점 내가 당신의 아내인지 요리사인지 묻는 질문에는 20년이 넘는 직업인으로서의 고민이 요리사라고 답하는 레스토랑 오너의 답에는 오너라고 생각했네. 요리사에 대한 존중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다. 그다음에 7점 번거로워도 정성스려 만든 요리 같은 삶과 사랑. 이거 좀 공감되네. 그다음에 8점 사랑과 존중이 녹아든 접시에 꾹꾹 눌러 담은 진심. 8점 유려하고 성숙하게 전하는 별보다 가치 있는 마음. 하여튼 다들 좀 높고요. 그다음에 7점 좋아요 극장에서 보세요. 8점 줄리엣 비노시는 언제나 아름답다. 이렇게 특이한 평점이나 평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최경사 멤버 평점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네, 저는 3.8 가져왔습니다. 3.8. 네. 안군. 저는 4.5입니다. 오, 진짜 좋았구나. 네. 와. 매우 좋았어요. 네네네. 숨소리까지도 좋았어. 근데 이건 되게 의외다. 그러게 좀 의외네. 높네. 자, 노시스. 듣고 조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두 개인데 3.6 아니면 3.8인데 3.8? 저도 3.8. 3.8? 네. 잘 만든 영화 같습니다. 이거 최근에 들어서 거의 처음으로 막판 이 순간까지도 고민하고 있네. 저도 이제 고민되네. 고민되네. 저 3.95점입니다. 아니 그럼 저 별을 어떻게 그리란 말씀이세요? 나 진짜 별 색칠을 어떻게 해야 돼? 헷갈린다. 네, 그러면은 4.0125점. 4.01점. 4.01점. 네. 야, 내가 기가 막히게 맞췄다. 4점을 넘겨줬네. 내가 0.05점을 더함으로써 내가 이 4점을 넘겨줬으니까 이거는 제 딱 원하는 바입니다. 네네. 이 전체 평점이 4점을 넘길 바랬으나 아니지, 거꾸로 얘기하지. 3.95점을 줬으나 이 전체 평점을 4점이 넘기를 바랬어서 정확히 그거를.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생각이 많으시고 뭔가 이걸 풀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최경사 207회 76회 깐영화제의 영화를 다루는 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거나 저희가 하나를 더 한다면 퍼펙트 데이즈가 그것도 마지막이겠죠. 참 기대됩니다. 예. 다음 주에 개봉인데 어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4.01점, 4.01점으로 4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4점 넘었었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 4점이 넘고 있습니다. 자, 최경사 207회는 오늘은 여기까지. 55분이 1시간 55분이 지나고 있네요. 55분이 곧 지나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행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라미, 안군, 노시스, 진행에는 저 맥스였습니다. 혹시 저희 팟캐스트 좋다고 최근에 특히 칭찬 처음 들었다고 많이 해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좋은 건 나만 듣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소문 안 내시는 거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도 좋은데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